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L 이노베이션 웨비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 자동차 사이버 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제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첨단 IT 기술이 자동차에 접목되면서 더 편리해지고 있지만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문제들은 사용자의 신뢰를 잃게 함은 물론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업 안에서의 자발적인 보안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보다는 독립적인 제3자 인증기관에서의 철저한 보안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의 트렌드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랜 기간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련 경험을 축적한 UL의 노하우도 공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UL 코리아 IMS 사업부의 조병연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UL 코리아 IMS 사업부의 조병용입니다. 전 UL에서 지불결제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15년 이상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IoT 보안, 디지털 지불결제 보안, 자동차 사이버 보안 등의 정보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객사와 정보기관을 상대로 컨설팅 및 보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오늘 준비하신 세미나는 어떤 내용을 다루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주관님께서 알려주셨듯이 자동차도 첨단화와 디지털화를 거듭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와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웨비나 시간에는 자동차 사이버 규제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향후 발효 예정인 ISO SA 21434 기준을 기반으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 가능할지 확인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 또 웨비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자동차 사이버 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부장님, UL 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회사 소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UL은 올해 126주년을 맞이한 역사 있는 기업으로서 미국 최초의 안전규격 개발 기관이자 인증기관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시험과 규격 개발 등을 시작으로 검증과 기술 컨설팅 등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현재 글로벌 안전과학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산업의 기술이 중요해지면서 지속적인 혁신과 연구를 통해 표준을 만들어내고 인증하며 고객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품질 제품을 갖춘 기업들이 각 나라별 인증 규제에 대응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저희 UL은 전 세계적으로 14,000명 이상의 전문가와 180개 이상의 시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부근의 노스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올해 설립 12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UL 코리아는 지난 1996년에 설립돼 24년간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의 인증 심사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 다양한 제품군에 UL의 마크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1,600개 이상의 규격을 만들었으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규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증을 테스트하는 랩을 넘어선 영역으로서 UL의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UL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UL과 자동차 산업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이 궁금증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UL은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UL의 자동차 산업 관련 서비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t is a world in which ever more convenient and safer automobiles bring people, businesses, and communities closer together. How can we achieve what's possible in the world of mobility? UL can help people achieve what's possible and get them where they need to be. To help realize this vision, UL is expanding beyond certification to offer a range of innovative services that support the latest global standards for mobility. Over the years, UL has collaborated with automakers,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and regulators to steadily enhance public safety. UL provides objective and impartial support to meet the challenges of autonomous and electric-powered vehicles, as well as promote public confidence in these revolutionary technologies. We must keep pace with innovation as it continues to bring society more and more mobility options, some of which were inconceivable even a decade ago. 자동차와 관련하여 UL은 올해 자율주행 관련한 새로운 규격인 UL 4600을 출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UL은 자동차 안전 규격인 ISO 26262에 대한 컨설팅 및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고 금일 세미나의 주제인 WP29 자동차 사이버 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제의 제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페이즈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UL은 자동차 사이버 보안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다양한 규제 및 기준에 관련해 국제 조직과 자동차 산업에서 협업하고 있으며,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되고자 금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 역사를 가진 글로벌 안전과학회사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최신 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UL은 지속적으로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의 주제가 자동차 보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동차에 대한 문제는 주로 뭐 기계적 결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편안하게 잘 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주로 기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IT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패치라든지 소프트웨어의 어떤 뭐 견고함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동차 보안이 소프트웨어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체감되지 않거든요. 자동차와 보안 솔루션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부터는 그동안에 주관님께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T 제품에만 언급이 되던 사이버 시큐리티와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왜 자동차에까지 적용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자동차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자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 또한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컨셉에 그치던 전기 자동차가 이제는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자동차는 기계공학보다는 전자공학의 산물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장치인 자동차에 전자장치를 부착했다기보다는 IT 기기에 바퀴를 붙였다는 개념이 더 적합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련 업계 분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동차의 엔진에조차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다음 몇 장의 슬라이드는 자동차 사이버 시큐리티 중요성이 부각된 몇 가지 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자동차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GM의 자회사 자동차 소프트웨어 연구원이었던 찰리 밀러와 크리스 발라색이 SUV 차량을 원격으로 해킹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었는데요. 여기 있는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 유튜브에서 당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젓이 운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도어락, 라디오, 에어컨, 와이퍼,
조향장치 등 거의 모든 것을 원격에서 해킹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자동차의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인식과 우려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8월 7일자 기사로서 유명 독일 고급 브랜드 차량에 10여 개의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원격으로 차량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걸 수 있었다고 하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본사에서는 이 취약점에 영향을 받은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의 대명사인 해당 브랜드마저도 기능에만 집중한 나머지 보안에는 소홀했다는 점에서 자동차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도된 취약점은 패치가 된 후에 보도가 되었지만 해당 취약점을 갖는 모든 차량이 패치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시 올해 8월 9일자 신문 기사로서 국내 현대자동차가 2021년부터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OTA, 즉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원격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동안은 정비업소에 가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해서 정비소에 가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활성화되면 마치 우리가 핸드폰의 앱들이 원격으로 업데이트 되듯이 차량의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사용자나 제조사는 저렴한 비용에 편리하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겠지만 그에 비례하여 원격 업데이트에 따른 각종 보안 취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UNECE의 WP29는 이런 원격 소프트웨어에 관한 자세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가 다른 앱들과 비교한 것으로서 왼쪽의 그래프에서 보시면 구글 크롬의 경우 약 1000만 라인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좌측으로 갈수록 점점 커져서 리눅스 커널은 거의 2000만 라인, 페이스북이나 데비안 5.0 같은 경우는 6000만 라인이 조금 넘는 반면에 차량의 경우 거의 1억 라인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상황이고 이후 장차 자동차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분량은 급격하게 늘어나 2025년이 되면 2억에서 3억 라인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IT 분야에 있는 금원 중에 하나가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분량이 많을수록 보안 취약점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해 보자면 자동차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많아질수록 보안 취약점도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사실 자동차가 전자화되면 참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더 앞섰는데요. 자, 이처럼 자동차의 신기술이 적용에는 사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런 문제점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UNECE 산하 WP29에서 릴리즈한 자동차 보안 규격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N 산하 유럽경제위원회인 UNECE의 산하기관인 세계자동차 규제 일치화 포럼인 WP29의 CSOTA 타스크포스는 지난 6월 공식적으로 CSMS 및 SUMS 규제를 릴리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WP29 1958년 조약에 합의한 국가들은 2021년 1월부터 이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점이 강제는 아니며 각 국가별로 이를 언제 강제할지 결정하여 공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하반기에 이에 대한 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럽은 2021년 6월부터 신규 자동차들은 이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2024년 6월부터는 양산되는 모든 차량들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이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P29 규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CSMS, SUMS는 처음 도입되는 규제이다 보니 아무래도 차량 OEM들은 생소하고 어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 및 형식 승인을 취득해야 하니 적절한 비용을 들여 획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영향도를 평가하는 역량을 확보해야 하고 승인 기관 간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차량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차량의 크리티컬한 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CS/OTA 태스크포스에서 다루는 업무 범위를 나타낸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데이터 보호, 사이버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영역에 있어서 보안 관점, 인증 관점, 안전한 실행이라는 몇 가지 공통되는 고려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태스크포스는 사이버 시큐리티와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규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CSMS 및 SUMS 규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왼쪽이 CSMS 영역이며 오른쪽이 SUMS의 영역이 됩니다. 네,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이버 보안과 또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자동차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여기서는 WP29, 79, CSMS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WP29, 79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공격을 당했을 때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과 취약점에 관한 규정을 수립한다. 두 번째, 이 원칙들을 달성할 수 있는 상세한 가이드와 방법을 정의한다. 세 번째, 컴플라이언스 또는 인증 프로그램, 형식 승인에 대해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저장 또는 전송되는 차량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변경,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을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CSMS는 리스크 기반 시스템적 접근 방식의 원칙을 정의하여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고 차량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업 조직의 프로세스, 역할과 책임, 거버넌스를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SMS는 소프트웨어와 그 컴포넌트에 적용되며 OEM뿐 아니라 티어, 즉 자동차 부품 공급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차량을 제조할 때뿐만 아니라 출고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큐리티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패치해야 합니다. 차량의 컨셉, 양산, 운영, 폐기의 제품 생명 주기 동안 모든 것을 적용돼야 되며 또 서드파티에 대한 의존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자체 개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드파티의 라이브러리 등을 갖다 씁니다. 그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에 어떤 취약점이 있다면 저희 제품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서드파티에 대한 의존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또 심층 방어, 영어로는 Defense in Depth라고 하는데 특정한 어떤 그 보안 취약점에 한 개의 방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어를 갖추어서 한 개의 방어가 서로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층에서 방어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차량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차량의 보안 기능을 평가하는 테스트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CSMS 인증 그리고 차량 형식 승인의 절차를 나타낸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차량 제조사는 자체적으로 CSMS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축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형식 승인 기관과 형식 승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테크니컬 서비스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3년의 기간을 갖는 형식 CSMS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제조사는 해당 차량을 특정 국가에 판매하려면 이 형식 승인 인증서에 맞춰서 이 차량이 개발되었고 관리가 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증적 자료를 함께 역시 테크니컬 서비스에게 제출하고
테크니컬 서비스는 이 형식 승인 인증서와 제출된 증적들을 검토하여 이것이 부합한다면 형식 승인 기관에게 통과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사히 다 통과가 되면 3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형식 승인이 발행됩니다. CSMS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스콥에서 보시면 개발 단계, 양산 단계, 양산 후 단계가 있습니다. 개발 단계란 차량이 생산되기 이전의 시기, 양산 단계란 차량이 생산되면서 판매되는 시기, 그리고 양산 후 단계는 생산은 종료됐지만 계속 CSMS가 적용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프로세스에서 보시면 기업 조직 내의 사이버 시큐리티 관리 프로세스,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프로세스, 차량 테스트 프로세스,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가 포함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를 보시면 최근에 보도된 바로는 대형 OEM들이 겪었던 사이버 시큐리티 사고의 약 50%가량이 공급사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공급사의 사이버 시큐리티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소프트웨어가 널리 사용되며 그 빈도가 더욱 넓어지는 추세를 볼 때 이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량 형식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효한 CSMS 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이를 준수했다는 증적, 즉 문서화된 리스크 평가, 테스트 결과, 완화 정책, 사이버 시큐리티 정책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사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정보 및 증적이 필요하고 실제 차량 샘플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네.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위한 관리 솔루션 CSMS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CSMS 활용을 할 때도 그냥 업체에서 제공하는 걸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표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표준이 있나요? 예, 여기에서는 WP29의 CSMS의 레퍼런스가 되는 ISO 21434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SO 21434는 로드 비클, 즉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적용되는 규격으로서 CSMS의 레퍼런스가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현재는 아직 최종 버전이 릴리즈되지는 않았으나 파이널 DIS 단계로서 핵심 기술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SMS를 달성하기 위해서 ISO 21434를 참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2016년도에 시작된 스탠다드 제정 타임 프레임워크는 약간의 지연이 발생되고 있으며 최종 릴리즈는 내년 1분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ISO 21434는 도로 운행 차량의 전기 및 전자 시스템 컴포넌트와 그 인터페이스, 데이터 통신을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생산, 운영, 유지, 폐기 등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해서 다룹니다. ISO 21434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챕터 5부터 챕터 15까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사이버 시큐리티 관리, 프로젝트 관련 사이버 시큐리티, 지속적인 사이버 시큐리티 활동, 리스크 평가 방법론, 제품의 설계, 개발 후 단계의 사이버 시큐리티, 공급자에 대한 사이버 시큐리티 관리가 그것입니다. 각 챕터별로 자세히 다루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 이번 웨비나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개략적으로 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UL 코리아의 녹화된 웨비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위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일반 IT 시스템에서도 보안을 위한 패치나 또는 업데이트를 자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에 대처하려면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보안을 위한 업데이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맞습니다. 자동차에 많은 소프트웨어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들은 업데이트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WP29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들도 발표하였습니다. 자동차에 적용된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 보안 패치, 버그 패치, 신기능 적용 등의 이유로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기존에는 유선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일부 무선으로 업데이트해 왔으나 이에 관한 통일된 업데이트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WP29에서는 SUMS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WP29의 80, 즉 SUMS 규정은 차량 컴포넌트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요구사항으로서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줄여서 SUM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차량 OEM은 SUMS 및 이를 준수하는 소프트웨어 형식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제조사와 공급사가 각종 문서와 증적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식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인식번호 RxS-Win이라는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이는 형식 승인 기관과 차량 제조사 간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해 함께 관리해야 하는 정보들 및 버전 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WP29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하는 절차와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설정, 컨피규레이션과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할 것. 두 번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차량 주행의 안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 세 번째, 소프트웨어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 고려되고 반영돼야 할 것.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하기 전 차량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SUMS는 크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 식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영역을 보면 형식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돼야 하며 이에 관한 컨피규레이션 및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긴급한 안전 이슈가 있을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 영역입니다. 업데이트될 소프트웨어는 차량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어디에서 다운받고 실행되어야 할지 설정해야 합니다. 즉, 주행 중에 아무 데서나 다운받고 실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비 공장과 같은 특정 위치에서 다운받고 실행돼야 하는지, 또는 주행 중에서 업데이트가 돼도 괜찮은지, 아니면 반드시 정차 중에 해야 하는지 등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거나 업데이트하는 도중에 에러가 난다면 이전 버전으로 복구가 돼야 됩니다. 차량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한 내용, 진척률, 버전 등을 사용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컴포넌트는 다운받은 소프트웨어의 정합성 및 진위성을 검사하여 문제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실행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식별번호 RxS-Win에 관한 것입니다. WP29에서는 RxS-Win에 어떤 정보들이 기입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요구사항들이 있으며 이 정보가 무단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앞서서 CSMS 인증에서 보신 다이어그램과 유사한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역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인증 및 형식 승인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수립된 SUMS 프로세스에 대해 인증기관과 TSA 심사를 거쳐서 3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인증서를 취득한 이후에 실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차량 안전에 문제가 없고 RxS-Win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증적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면 형식 승인을 받게 됩니다. SUMS 상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세스에 있어 모든 소프트웨어는 고유한 정보, 즉 RxS-Win 또는 버전 정보로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 의존성 및 영향도를 평가하고 이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상이 되는 차량이 특정되어야 하고 안전의 관점에서 충분한 테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시큐리티 관점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무단으로 변경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무선망을 통해 업데이트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차량 형식 승인의 상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효한 SUMS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업데이트 시 소프트웨어의 정합성과 진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명확한 소프트웨어 식별번호, 즉 RxS-Win이나 소프트웨어 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패했을 경우에 이전 버전으로 롤백이 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내용 및 상황을 차량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WP29 문서에서 제가 발췌한 것으로서 RxS-Win에 대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형식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의 인식 번호는 R79SWin002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사이버 시큐리티 규제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버전은 0023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인증서의 번호는 R79003222 EXT00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한번 업데이트가 되면 그 소프트웨어 버전은 0024로 숫자가 하나가 증가가 되며 이에 대한 인증서는 EXT1, 익스텐션 1이 되겠죠. 한 번에 익스텐션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을 들으니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SUMS의 지속적인 활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CSMS에 대해서도 표준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SUMS에도 표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표준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CSMS에 ISO 21434가 있다면은 SUMS 같은 경우에는 ISO AWI 24089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ISO 21434가 2021년 1분기에 공식적으로 릴리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4089는 안타깝게도 그것보다 더 진척도가 좀 늦습니다. 현재 해당 커미티에서 열심히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ISO 24089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에 관한 조직 및 제품 레벨의 요구사항, 주요 이해 당사자 간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고 관리한다, 단계별 리스크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ISO AWI 24089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한 조직의 역할과 책임, 프로세스 등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향상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 테일러링에 관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해야 되고 프로젝트 레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계획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일러링이라는 것은 기존에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를 약간 수정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다운로딩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약간의 수정을 말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ISO 24089는 펀더멘탈 레벨, 조직 레벨, 프로젝트 레벨의 세 가지 레벨에 따른 요구사항들을 갖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레벨에서는 프로세스, 문서, 근거, 심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조직 레벨은 조직의 거버넌스, 지속적인 향상, 심사 프로세스, 정보 공유, 요구사항 관리, 설정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레벨에서는 테일러링, 역할과 책임의 할당 등이 있습니다. ISO 24089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성, 설계에 관한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선 통신망, 와이파이, 심지어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SO 24089에서는 차량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대상 컴포넌트는 직접 통신 채널 또는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통한 간접 통신 채널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으며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동안 안전, 사이버 보안 및 관련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유선 또는 무선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전송이 되어야 하며
품질, 사이버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산업계의 베스트 프랙티스 및 테크니컬 스탠다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ISO 24089의 패키지 디벨롭먼트를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될 때 한 개의 컴포넌트가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복수의 컴포넌트의 소프트웨어가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복수 개의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묶어서 배포하는 것이 바로 이 패키지가 되겠고요. 이 패키지에 관한 내용이 이 ISO 24089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영인데요. 모든 차량의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를 차량 제조사는 추적하고 관리할 수가 있어야 하고 이는 차량의 전 생애 주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를 WP29에서 지난 수년간 개발했고 올해 릴리즈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WP29와 또 각 국가의 형식 승인 기관들 또 대형 차량 제조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것이 작년 2019년도에 있어서 그것을 여러 국가들에서 해봤고 저희 UL은 이 CSMS 및 SUMS에 대해 네덜란드의 형식 승인 기관인 RDW와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DW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의 형식 승인 기관으로서 저희 UL과 함께 이 테스트 페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 아래에 보시는 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UNECE 홈페이지에 저희와 함께 RDW가 수행한 테스트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여러 개의 국가에서 테스트 페이즈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테스트 레포트가 올라와 있는 곳은 RDW 레포트가 유일합니다. 그 레포트를 보시게 되면 저희 UL이 테크니컬 서비스로 참여하였고 또 유럽의 승용차 제조사 2군데, 미국의 1군데의 승용차 제조사, 또 1개의 유럽의 상용차 제조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기간은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진행했으며 이 리포트는 그 WP29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간이 되시면 저 링크에 들어가셔서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CSMS와 SUMS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UL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UL은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이와 같은 저희들의 기술적인 노하우,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한 또 구축하는데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2일간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제조사들 또 차량의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공급사들은 이와 같은 사이버 시큐리티 관리가 처음이다 보니 어색하고 또 낯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또 어떤 모델로 이것을 접근해야 하는지 또 가능한 대응 방안과 이것이 산업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커넥티드 카의 위협과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등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갭 분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사의 현황과 WP29 및 ISO 21434, ISO 24089의 요구사항을 비교해서 고객사에게 어떤 것이 부족한지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있는 템플릿에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된 근거와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고객사는 CSMS와 ISO 21434, SUMS와 ISO 24089를 준비하는데 무엇이 왜 부족한지 그리고 이러한 갭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SMS 프레임워크 구축을 도와드리는 컨설팅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ISO 21434를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를 준수하도록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설계합니다. 기본적으로 ISO 21434의 각 챕터에 대해 고객사에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일부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흡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CSM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세스를 갖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UMS 프레임워크 구축 컨설팅도 저희 UL은 제공합니다. WP2980에 제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제 항목들에 대해서 고객사의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고객사는 SUMS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세스를 확보하시게 됩니다. 자동차 사이버 시큐리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 영역입니다. 고객사의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완화할 것인지 리스크 전략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리스크는 기업의 모든 활동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정 부문에서만 이를 인식하고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전 임직원들이 리스크 모니터링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문화를 수립해야 합니다. UL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국제 표준인 ISO 31000을 기반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타라라고 불리우는 위협 분석 및 리스크 평가입니다. 이것은 고객사 및 고객사 제품의 자산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공격 표면, 즉 어택 서피스를 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데미지 시나리오를 수립합니다. 또한 제품의 보안에 대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보안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수립합니다. UL은 이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며 고객사의 제품 한두 개 정도에 대해 실제로 타라를 수행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고객이 향후 자체적으로 타라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 부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2022년 6월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한 자동차 모델들은 해당 규제에 대해 어떻게 소급 적용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WP29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2022년 6월 이후에 신규로 출시된 차량들이 이 규제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이 되면 모든 차량들이 이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 6월 이전에 출시된 차량들은 소급 적용은 없고요. 다만 2024년 6월이 되면 그때 가서는 모든 차량이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RDW와 2019년도에 수행한 테스트 페이즈 산출물이 향후 유럽 인증 취득 시 국가별 형식 승인 기관에 제출될 문서를 염두에 두고 나온 산출물로 보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WP29나 각국에 있는 형식 승인 기관들 또 대형 차량 제조사들이 처음 만드는 규제다 보니 이것이 과연 잘 진행될 것인지 실제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이 레포트는 실제로 나중에 차량 제조사가 인증을 위해서 제출해야 될 문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CSMS와 SUMS를 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들어가셔서 반드시 한번 다운받으셔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저희는 차량 부품 공급사인데 저희도 CSMS와 SUMS 인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CSMS와 SUMS의 인증 대상은 차량 제조사, OEM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그 CSMS의 규제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공급사 관리, 공급망 관리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있다면 또는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신다면 CSMS와 SUMS에 준하는 그런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갖추시고 여러분께서 납품하시는 촬영 제조사가 CSMS, SUMS 인증을 취득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증적들을 제출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유럽은 인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차량 보안 만족 여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이 CSMS와 SUMS의 인증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WP29의 1958년 규약에 서명한 국가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1958년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CSMS와 SUMS는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은 자체적인 규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차량 제조사가 테스트를 해서 자가선언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가 다양한 나라에서 생산이 되다 보니 여러 질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 질문은요. 자,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IoT 보안 규제가 얼마 전에 발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면 자동차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UL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신 게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미국의 캘리포니아 IoT 보안 규제가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지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지금 말씀드린 CSMS와 SUMS의 가이드라인을, 규제를 만족하신다면 이 캘리포니아 IoT 보안 규제는 만족하신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희 UL은 이것 말고 UL IoT 시큐리티 레이팅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품이, 여러분의 부품이 이와 같은 인터넷과 연결되는 상황에서의 보안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받고 싶다, 인증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UL의 IoT 시큐리티 레이팅을 권해드립니다. 네,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부장님 감사합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 그리고 또 웨비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부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자신문 고객들과 온라인을 통해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또 열성적으로 참가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UL코리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내에 올쇼TV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UL 이노베이션 웨비나 두 번째 시리즈 글로벌 화학 제품 제조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모든 것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